새벽에 3시인가? 올라온 거예요. 근데 아빠는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 새벽에 왜 빨래를 하냐고. 뭔 소리냐, 우리 빨래 안 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냥 우기기예요. 일단 무조건 우겨. 아 근데 아파트 구조상 그게 어쩔 수가 없어. 왜냐면 그 울림이 반드시 윗집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. 옆집일 수도 있고 이쪽 반대쪽 집일 수도 있고 아랫집일 수도 있어. 아랫집 소리도 많이 올라와. 기본적으로 아파트랑 일반 사무실 오피스 건물이랑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알아? 그치, 정확히 하네. 기둥이야. 일반적인 이런 건물들은 중간중간에 파일로 된 기둥이 말 그대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아파트는 거실 중간에 기둥을 둘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내력벽이라고 해서 벽이 기둥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벽과 벽이 계속 연결이 돼 있잖아. 벽, 바닥, 벽, 방 사이의 벽, 주방에 있는 벽,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진동과 소리가 다 타고 내려오고 다 타고 옆집으로 가고 다 타고 올라오는 거야. 윗집에서 되게 떠드는 것 같아. 쿵쿵대고. 근데 한번 바닥에다 귀를 대봐봐. 아파트 방바닥에다. 그럼 신기하게 그 소리 아랫집에서 올라온다. 그리고 벽을 타고 옆집 소리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게 쿵쿵 된다고 해서 반드시 윗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윗집 쫓아 올라오면 아무도 없고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나 벨소리도 못 듣는 척 한다고 막 이렇게 싸우고. 근데 그게 윗집이 아닌 거지. 분명히 나도 윗집에서 쿵쿵 소리가 나고 도대체 저 윗집 왜 저러나 경비실에 막 해봤거든. 근데 윗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거지. 아랫집 아니면 옆집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한 한 집만 싸우면 안 돼. 그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도 기둥으로 이렇게 쌓을 수는 있어. 내력 벽이 아니라 기둥 구조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든대. 기둥을 하려면 그 사이에 보를 설치를 해야 돼. 뭐야? 보. 그러니까 기둥을 놓고 그럼 이 위에 보라는 걸 놔야 되잖아. 왜 흔히들 대들보라고 하는 거. 이런 건물들은 그게 있거든. 근데 그걸 하려면 단점이 뭔지 알아? 층고가 높아야 돼.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 건물들은 빌딩들은 층고가 높잖아. 근데 아파트들은 한 층을 층고를 높이지면 어떻게 되겠어? 집을 더 많이 못 짓잖아. 많이 지어서 많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층을 넣고 많이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벽식 구조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은 구조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. 소음 문제가 요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뉴스에.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. 건축 업계에서는 뭐 개발하는 것들이 있어요? 많이 해. 그래서 종종 건설 회사에서 무슨 뭐 LG 하우시스 같은 이제 뭐 건축 자재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아예 건설 회사들도 그렇고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건축 공법을 개발했다 이런 보도자료 종종 나와. 기사 나와요. 근데 그게 적용이 되냐고. 그게 곧 건축비야. 건축비 상승은 뭐겠어? 분양가 상승이야. 분양가 상승은 뭐랑 이어지겠어? 분양가 상한제랑 이어져.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? 그러면은 만약에 장판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서 한계가 있겠구나. 한계가 있지. 당연히 우리 처남네가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집에다 이만한 알집 매트가 다 깔아놓잖아. 애들 때문에? 근데 애들은 뛰어. 왜냐면 안심하고 뛰는 거야. 근데 그 소리가 또 울린단 말이야. 똑똑 소리는 안 나도 이렇게 난단 말이야. 어쩔 수 없어.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장판을 두꺼운 걸 한다고 그게 되겠어? 안 되니까 일단은 구조적인 영향이 제일 큰 거고. 근데 사실은 공동주택이잖아. 공동주택이면 공동이 함께 사는 거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살면서 단독주택과 같은 뭐 조용함을 나는 추구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. 결국은 소음을 많이 차단하려면 건축비를 올려서라도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층간 뭐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라든지 뭐 완충 공법을 적용을 한다라든지 그 뭐 건설산업진흥연구원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럼 테스트하는 거 있어. 타이어 있잖아. 타이어 반 잘라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둥둥둥 내려쳤을 때 밑에서 소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런 거 뭐 테스트하고 하는데 그게 인간 세상이 수평으로 돼 있으면은 소통이 돼. 근데 수직으로 돼 있으면 소통이 단절이 된다. 이거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군대 뭐 경찰 다 똑같잖아. 아파트 사람들이 사는 것도 수직으로 됐을 땐 그런 것 같아. 일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수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소통 자체가 힘든 것 같아. 아파트 내에서는. 옛날에는 동네에서도 다 이렇게 수평 구조잖아. 골목 구조였고. 근데 이제는 그 구조 자체가 어려워진 것 같아. 우선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제일 잘 짓기는 해.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파트는 일종의 커뮤니티라는 거야. 그래서 더 막 울타리를 치려고 하고 정문 후문을 만들려고 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를 만들려고 하고
자기들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고 심지어 임대 아파트가 그 안에 공급이 맞아, 되면 맞아. 되게 싫어하잖아.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인데 자산 수준 아니면은 뭐 소득 수준 이런 걸 만들어 공통의 커뮤니티화하고자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. 근데 그 공동체 문화가 옛날에는 지연이었잖아. 네. 시족 사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. 혈연?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지연과 혈연을 벗어나서 뭐겠어 21세기에 공통의 관심사 뭐 취미 뭐 직장 이걸 떠나면 결국은 자산과 지식 수준 이걸로 사람들은 계급을 나눈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야. 어쩔 수가 없어. 인정을 해야 돼 사실은. 왜 얘기가 일로 새니지? 진짜 교촌 너무 멋있잖아요. 난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. 아니 근데 교촌 처음에 이거 뭐지? 간장치킨인가? 네.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었잖아. 군대 있을 때 네. 휴가 나왔던 사람들이 막 이거 교촌 사오잖아. 미치는 줄 알았어. 너무 맛있어. 와, 세상에 어떤 이런 치킨이 있지만. 근데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교촌 이거 상장할 때도 뭐 약간 버블 그런 식이 아니야? 장난 아니었죠. 한 2, 3일 정도. 근데 그 웃긴 게 그때가 사실 시장이 너무 막 과열됐을 때였잖아. 증시 작년에 불타오를 때 팬데믹 이후에 증시 막 불타오를 때. 진짜요? 근데 이 교촌 F&B에서 롯데 그룹의 사장 출신을 영입을 한 거야. 전문 경영인으로 소진세 사장이라고 있어. 그분이 롯데에서 이제 신격호 회장 시절에 거의 이제 3인자였어. 총괄 회장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격호 총괄 회장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고 그 밑에는 신동빈 회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부회장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밑으로는 다른 이제 사장님들 2분이 계셨어.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교촌으로 가 있는 소진세 사장님이야. 그리고 노병용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. 롯데그룹의 옛날에는 그 노론과 소론이 있다고. 그게 소진세파와 노병용파가 롯데그룹에 나뉘어져 있었어. 그래서 소진세 사장이 키우는 뭐 임원들, 사업 부문, 노병용 사장의 사업 부문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되게 좀 안 좋은 일이긴 한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때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윗선까지 올라가다가 노병용 사장님까지 간 거야. 그래서 이거를 뭐 알고도 판매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은 징역살이를 가셨어 실제로.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어. 그러면서 롯데그룹은 아예 소진세 사장이 다 이제 라인을 장악을 한 거지. 근데 신격호 회장님이 이제 경영에서 좀 물러나시고 신동빈 회장이 장악을 하면서 뭐 그분이 당분간은 중용이 됐는데 이 분도 나중에는 이제 어차피 은퇴를 해야 되니까 신동빈 회장이 이제 자기 체제를 또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러다가 소진세 사장이 어느 날 보니까 교촌 F&B 전문 경영인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. 오, 롯데그룹. 그게 교촌 F&B 상장 직전이었어. 교촌은 롯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? 상관없어요. 그냥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을 한 거지. 롯데그룹에서 사장 정도 했으니까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IPO는 대박이 났잖아. 근데 나는 그때 보고 진짜 약간 조금 갸우뚱했던 게 아니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주가가 막 따상 가고 때 난리도 아니었어. 그때 보고 야 이건 진짜 과열이 맞긴 맞구나. 근데 그때 IPO가 좀 그때 다 열기로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시장이 잘 될 때는 좋은 것들만 갖다 붙이고 시장이 그걸 믿어주잖아. 아니 믿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어. 근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밀키트 있잖아. 간편식, HMR 이걸로 치킨을 수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. 그러면서 수출 기업은 멀티플을 더 많이 줘야 된다. 막 이런 논리로 갖다 붙인 거야. 근데 어떻게 됐겠어? 땅땅땅. 근데 저는 진짜 해외 만약에 하면 좀 성공할 거라는 그건 있어요. 이거 뭐 맛있으니까. 근데 프랜차이즈가 해외 나가서 성공하기가 진짜 어려워. 거래소 상장 심사 쪽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던 업종 2개가 있어. 대표적인 거. 하나가 프랜차이즈, 하나가 진단 검사. 왜요? 되게 웃기지. 왜요? 그게 언제 기준이에요? 한 3년 전? 코로나 직전까지. 직전까지. 왜냐면 일단 프랜차이즈 생각을 해봐.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뭐야? 자본을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잖아. 근데 프랜차이즈가 성장할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어. 가맹점주들이 가맹비를 내는 거고 나는 레시피를 전수해 주는 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맛집 성공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거든.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거기 몇만 개가 돼 있어.
셀 수가 없어. 근데 그걸 다 상장을 하겠다? 근데 우리는 투자를 받아서 가맹점을 더 내기 말이 안 되죠. 어차피 가맹점주들이 내는 건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물류망을 깔아야 된다. 물류 센터를 지어야 된다. 뭐 레시피를 더 개발해야 요거는 말이 되지만 그게 꼭 상장까지 필요한 거냐라는 게 약간 거래소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. 또 그 전에 프랜차이즈로 상장을 했던 애들이 사고 친 애들이 좀 많았고 먹튀가 많았고 또 그게 프랜차이즈라는 게 알다시피 한번 유행이 꺾여버리면 맞아, 대왕 카스테라. 와르르 무너지잖아. 근데 그거는 가맹 본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맹 점주들도 같이 무너져. 근데 거기다가 투자자 수많은 주주들까지 같이 무너지면 이거 너무 그러네. 성장은 한계가 있고 굳이 투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잘못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큰 산업이다. 이래서 상장심사 쪽에서 좋게는 안 봤어 사실은. 또 하나 진단 키트. 그 거래소 그 상장심사 쪽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한 3년 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단 키트 기술들은 좋다 우리나라가. 근데 시장이 너무 작다. 그 전까지 해봐야 뭐 말라리아 진단, 무슨 뭐 진단, 뭐 그다음에 풍토병 진단, 아니면 뭐 이제 더 나은 거 하겠다라는 거 이제 암 진단 막 이런 데도 있지만 그거는 훨씬 더 이제 진보된 기술이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고. 근데 그냥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간염 뭐 이런 병들 많잖아.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야. 그리고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한다는 기업들이 많은 거야. 뭐 병원, 연구원, 그다음에 뭐 학교에 있는 연구원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. 근데 기술만 평가해보면 기술은 괜찮아. 근데 시장성은 없어 보여.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되게 고민을 했던 거야. 그래서 그 전에 진단 기업들 막 상장을 시켜줬는데도 돈도 못 벌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승인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있었던 거지. 근데 코로나가 땅 터지고 나서 그냥 그 기업들이 성장을 엄청나게 해버린 거잖아. 그러면서 180도 달라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진단 키트 기업들은 정말 소규모였어. 근데 키트랑 시약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 개발을 하면은 대용량으로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시약 같은 거. 그냥 액체 약간 이런 느낌? 그렇죠. 그리고 한 번 개발을 해놓으면은 막 많이 만들어서 팔기가 딱 좋으니까 코로나 그 시국에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은 알바생들 엄청 썼잖아. 또 웃긴 게 진단 키트 업체들끼리 사이가 되게 안 좋다. 왜요? 서로 그러니까 경쟁만 많이 하는 거야. 아직까지 무슨 협회나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막 이전 투가 많아. 서로 누구 상장한다 그러면 막 투서하고 제보하고 실제로 그래서 뭐 땡땡땡 회사 상장할 때 그 회사 투서 엄청 들어갔고 땡땡땡땡땡 그 회사 상장할 때도 그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제품이 뭐 미달이다. 해외 어느 국가에서 뭐 미승인이 났다. 그리고 뭐 불순물이 있다. 그다음에 뭐 그냥 알바생들 동원해서 뭐 불결하게 포장을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아우 그 시장이 엄청 혼탁해. 그리고 또 막 어찌됐든 간에 자기 회사 뭐 IPO 하고 할 때는 강력하게 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과장 광고다 막 이렇게 되게 많았어. 근데 그게 시장이 성장하는 초반에는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약간 감정 싸움도 많이 붙어. 옛날에 임플란트 산업이 그랬거든.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 산업이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나 성숙기에 와 있잖아. 그래서 2020년 초인가 임플란트 산업 그 협의회가 만들어졌어. 근데 그 전까지는 임플란트 회사들이 더럽게 싸웠어. 업체도 별로 없잖아요. 아니야, 많아. 우리가 모르는 임플란트 상장 안 돼 있는 비상장 회사 임플란트 되게 많아.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공업이거든. 티타늄 소재를 가져다가 디자인을 해서 가공을 하는 거고 임플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잇몸에다 박아 넣는 그 철심이라고 하는 그 임플란트 그 부분 이름이 뭐였지?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. 내 뼈에 식립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뼈랑도 잘 붙어야 되니까 요것도 어떤 표면 처리를 잘해야 돼. 그게 기술인데 그런 가공을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. 근데 그 회사들도 똑같이 진단키트 회사들처럼 상장할 때마다 계속 특히 2등 업체인가 3등 업체가 상장할 때는 서로 또 막 꼬질른 거야. 특히 그때 많이 불거졌던 게 분식회계. 저 회사 분식회계 했다. 그거 서로 꼬질른 거야. 근데 그 회사 그래서 상장이 미뤄지기도 했어. 막 금감원에서 다시 이거 회계 봐야 된다. 분식회계 뭐 그래서 상장도 좀 미뤄지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? 오히려 제보한 기업. 아니 임플란트 상위 업체들 다 세무조사 맞았어.
아. 그래서 천문학적인 그 세액 추징 당했어 다. 아 진짜야? 그게 한 3년 전? 분식회가 진짜 한 거예요? 분식회계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탈세라고 하면 뭐 하여튼 고의성이 아. 있건 없건 간에 세무조사를 해보니 추징을 당할 결과들은 다 나왔는데 그게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왔다는 거야. 이게 그런 거잖아. 집안 싸움이 호랑이를 집으로 불러들인다는 그거거든. 그러니까 업계에서 막 이렇게 경쟁 너무 심해지면은 결국은 호랑이가 들어오는 거야. 검찰이 들어오건 국세청이 들어오건. 근데 그게 일단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야. 막 치고받고. 근데 나중에 되면 그 밖에서 시끄러워지니까 막 언론에서 계속 써대고 하니까 조사 나오잖아. 진짜 누워서 침 뱉기네.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 싸움은 얘네들끼리 싸우다가 집안 싸움은 호랑이를 불러들이게 된다.